이 영상 보신 분들 좀 많으실 텐데 한 고등학생이 60대 경비원을 마구 때리는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뉴스 영상부터 보고 얘기 나눌게요. 한 상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10대 남학생과 60대인 경비원이 승강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내 몸싸움이 시작되더니 학생이 남성을 넘어뜨리고 저항하는 남성의 얼굴을 걷어찹니다. 일방적인 폭행 끝에 경비원은 맥없이 쓰러졌지만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들은 말리지 않고 웃으며 영상만 찍습니다.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폭행 신고에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10대 학생들이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소란을 피우자 경비원이 이를 제지하면서 시비가 붙은 건데 60대 경비원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며 학생의 사과를 받은 뒤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좀 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네. 좀 저 영상 잔인하더라고요. 자체가 그냥 범죄 필름 같은 느낌이어서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게 지난 12일에 남양주의 한 상가 건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뉴스에도 나온 것처럼 심야 시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10대가 60대 남성 경비원을 마치 이제 무슨 격투기 하듯이 몰아붙여서 넘어뜨리고 제압한 다음에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상황인데 속수무책으로 뭐 얻어맞은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왜 저런 상황까지 갔는지를 이제 그 영상만 봐서는 사실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네. 왜 저 10대가 저렇게 6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상 속에서 보면 이제 맞아갖고 잠시 기절하는 모습까지 보이니까 굉장히 좀 무차별한 폭행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후에 이제 알려졌는데 보면 학생들이 이제 상가 건물에서 밤에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비원이 이제 그 건물을 경비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여기서 왜 이러냐 시끄럽게 왜 구냐라고 하면서 먼저 이제 때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뒤통수를 때린 건지 뺨을 때린 건지 조금 진술이 엇갈리는데 어쨌든 먼저 때리는 행위가 있었고 경비원은 경찰 조사에서 건물 안에서 이제 학생들이 너무 시끄럽게 굴어서 훈계 목적으로 그랬다 뭐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가해자인 이 10대 학생도 경찰 조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경비자 씨가 먼저 때려서 싸움으로 번졌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많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어린 학생이 담배를 피우고 뭐 이렇게 한 대 쳤는데 그게 저런 식으로 폭행을 하는 게 계기가 됐다는 게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는 좀 잘 이해가 안 되긴 해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이 폭행 영상이 막 일파만파로 퍼졌잖아요. 영상은 어떻게 찍힌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도 저희 사이트에서 취재 중인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파악된 바에 따르면 이 폭행을 하는 학생이 있고 이걸 찍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이 찍은 사람이 폭행한 학생의 친구인데 이걸 촬영해서 원래는 뭐 공유를 할 생각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올릴 생각은 아니었는데 뭐 이걸 자기의 친한 친구들한테 이렇게 보내다가 저장만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뭐 SNS에 올렸고 그게 10분 만에 내렸지만 일파만파 퍼졌다라고 이제 올린 학생들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왜 이렇게까지 됐냐 했더니 뭐 경비원 아저씨가 좀 싸우자고 했다. 그리고 CCTV 있는 곳에서 좀 해보자라고 해서 자기들도 갖고 좀 말렸지만 좀 잘 말려지지 않는 상황이었고 저렇게 뭐 폭행이 이렇게 저희가 보이는 건 굉장히 일방적으로 지금 경비원분이 맡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다 끝나고 나서는 잘 풀었다라고 지금 학생들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아무래도 영상이 주는 그 충격이 굉장히 크잖아요. 비난 여론이 굉장히 커지면서 경찰이 일단 수사에 착수했고 오늘도 지금 학생들 불러서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초 이 경비원분이 사과를 받았으니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네.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학생의 사과를 받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이제 경찰에 진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나이 드신 분이 어르신이 10대가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이걸로 뭐 이 창창한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지. 뭐 이런 생각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영상으로 이제 저희가 확인한 폭행 정도에 따르면 사실 이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게 뭐 만약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뭐 그냥 둘 사이의 문제로 마무리되는 건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경찰이 보기에 이게 폭행이 아니라 이 정도면 상해죄를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판단이 든 거죠. 그러니까 상해는 뭐냐면 누가 신고를 하거나 합의가 됐어도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폭행은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합의가 됐으면 처벌을 안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경찰이 보기엔 이건 폭행보다 더 중한 사건이다. 폭행 정도가 지나치다. 이렇게 보고 상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경찰은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생들을 불러서 조사 중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범죄에 대한 어떤 행위 동기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의도가 어떤 거였는지 이런 걸 지금 조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이 사건이 이제 알려진 게 영상이 배포된 행위잖아요.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당사자가 처벌을 원턴 원치 않던 경찰이 수사를 하고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렇다고요.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경비원분이 자기랑 이제 말하자면 자기를 폭행한 이 10대랑은 합의라면 합의, 용서라면 용서를 했는데 이 영상이 나간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처벌 의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10대 아이는 뭐 손주 같은 마음도 있고 해갖고 이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영상이 공개됨으로써 어떤 이제 사회적으로 도저히 이제 말하자면 견딜 수 없는 상황, 뭐 이런 상황이 된 것 같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이제 법률 검토를 하고 이 부분도 역시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를 판단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참. 근데 요즘 10대 사건들 보면 너무 잔인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몇 달 전에도 이제 퇴근하던 40대 여성을 네. 데려가서 이제 성폭행한 중학생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10월에 논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새벽 2시 무렵에 있었던 일입니다. 중학생이 논산시장 거리에서 퇴근 중이던 여성을 이제 마주칩니다. 여성은 약간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해요. 근데 논산만 하더라도 새벽 2시가 되면 사실 이제 교통이 좀 원활하게 연결이 안 될 수 있는 지역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토바이로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 여성도 이제 교통편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으니까 그리고 술도 마신 상태였고 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초등학교로 끌고 가서 성폭행을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자체 굉장히 좀 전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성폭행을 하고 나서 신체를 또 불법으로 촬영을 해요. 그리고 이 영상을 유포하겠다 신고하면 그리고 딸도 해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네. 그리고 돈을 뺏어서 달아나는데 빼앗은 돈이 한 1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학생은 인근 PC방에서 이제 검거가 됐는데 네.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냐, 왜 이렇게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냐라고 하니까 오토바이를 사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사기 위해서. 네, 그래서 오토바이를 구매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이제 약해 보이는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이 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 이제 40대 여성을 마주치고 범죄를 저지른 건데 지금 이제 구속 송치된 상황이고 1심에서 강도 강간, 강도 상해 등의 혐의로 이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는데 그러니까 소년범의 경우에는 이 미성년자 경우에는 수감 생활을 하는 도중에 어떤 이제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장기 10년을 살릴 수도 있고 단기 5년을 살릴 수도 있고 또 뭐 가석방을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이제 이 단기 장기 중에서 형량이 결정되는 되어야 되는 상태로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수사를 할 때 보면 굉장히 계획적으로 범행을 모의했다는 상황이 확인이 됐다고요? 네, 그 핸드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이제 그런 내용들이 확인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오토바이를 구매할 자금을 마련하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이 성매매 업소 여성을 유인해서 범행을 저지르려고 모의했던 이런 사실이 드러나고 뭐 이게 뜻대로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제 이 길을 가는 누군지 모르는 40대 여성을 만나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 같고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되면 그러니까 이 어떤 거냐면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 그러니까 범행을 저지른 행위만 있는 게 아니라 사전에 이 범행을 계획한 이게 증거가 포착이 되면 강도 예비죄가 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형량이 더 무거워집니다. 하댕 TV님이 너무 화가 나서 담배를 피고 오셨대요. 근데 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냈다고요? 네, 대전교도소에 수감돼 있을 때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편지에서 뭐 그 아픔을 사람들에게 말해 위로받기도 힘드실 것 같다. 너무 죄송하다. 뭐 안 좋은 기억을 갖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 진심 어린 반성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이 대목이 저도 뭐 이런 말하자면 가해자들의 반성문이나 편지 같은 거나 이런 거를 이제 비판하는 기사를 쓰기도 했었었는데 저는 이 대목이 딱 걸렸는데 편지에서 뭐냐면 제가 지금 이곳에 있지만 나간다 하더라도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없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나가서 그런 일을 하면 나는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편지 글이 진심 어린 반성을 할 수도 있고 뭐 교화가 되는 상태일 수도 있지만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이런 반성문이나 이런 것들이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양형을 좀 줄이는데 도움이 될까 하고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 뭐 이런 정도로 단시간 안에 반성을 했을 정도면 그런 범죄를 안 일으켰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당연히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약간 일종의 협박으로 들릴 수도 있는 게 그렇죠, 내가 그렇죠. 언제가 몇 년 뒤에 나간다라는 걸 다시 한번 피해자한테 고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받는 입장에서는 몇 년 뒤에 나오겠구나라는 거를 한 번 더 이제 되새기게 되는 굉장히 안 좋은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거든요. 다른 방송 인터뷰에서 이 피해자분도 그 출소 뒤를 언급한 부분에 굉장히 좀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보니까. 이제 소년범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5년, 뭐 장기 10년 이렇게 받더라도 형 확정된 후에 가석방 되면 훨씬 더 짧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뭐 10대 중후반에 이제 들어가서 살고 나와도 20대, 뭐 20대 초반 이런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이제 공포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죠. 지금 그 부모 이 학생의 부모 같은 경우는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도 5년의 형량이 너무 높다고 항소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는 굉장히 좀 두려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대요. 근데 이 재판 과정에서 이제 변호인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소에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아이였다라고 하면서 가정 형편도 어렵다, 선처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고, 부모 역시 피해자에게 사과는 합니다만 만 15살에게 5년의 형량이 너무 높다 이렇게 이제 항소를 했고, 반대로 검찰은 이 형량 너무 낮다, 이 범죄의 죄질에 비해서 이렇게 이제 항소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피해자가 이제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너무 자명하고, 이 피해는 사실 회복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 역시도 이제 말하자면 굉장히 중한 범죄로 보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이 학생의 이제 나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5년에서 10년을 선고를 한 건데, 이 부분도 지금 가해자 쪽에서는 너무 형량이 높다라고 해서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러한 잔혹한 범죄가 이렇게 보도가 많이 되는 건지 실제로도 많이 늘어난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늘어난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가시화된 범죄들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와는 달리 직접 영상을 보게 되면 그 충격이 굉장히 오래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각에서는 소년 범죄가 늘고 더 잔혹해졌고 연령도 낮아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이걸 뚜렷하게 뒷받침할 통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년 범죄 자체는, 그러니까 전체 양은 증가를 했는데 뭐 흉폭해졌다, 범죄가 양상이 더 뭐 이런 거는 이제 사실과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국회에서 이제 경찰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그 강력 범죄가로 이제 하는 소년 범죄들은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있었던 만큼 있고, 대부분의 이제 소년 범죄들은 늘 있는 한 90% 정도는 뭐 단순 절도라든지 폭력 이런 이제 정도기 때문에, 사실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늘어났다, 잔혹한 강력범죄가, 이렇게 볼 증거는 없고, 그 비율은 언제나 한 5에서 7% 정도의 비율이 이제 지금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특히 늘어난 범죄들이 있습니다. 그 10대 범죄가 어떤 거냐면, 뭐 이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마약 사건 굉장히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관련된 범죄들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도 그렇고, 디지털 관련된 사기라든지 뭐 협박이라든지 뭐 디지털 관련된 폭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서는 범죄에서 10대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지금 일선에서 경찰들도 고민이고 굉장히 고민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눈에 띄는 거는 보도되는 강력 사건, 가시화되는 어떤 영상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보면 요즘 10대들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제 기억에 과거의 10대도 어른들한테 그런 질타를 받았었고, 이게 10대들이 하는 강력 범죄를 어떻게 예방할 거냐, 그리고 10대들이 일상적으로 범죄에 노출되는 환경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지, 뭐 과거에 비해서 10대의 범죄가 더 잔혹해지고 더 흉폭해졌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좀 통계로는 입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그런 비율이 늘어나지 않다는 건 다행인 소식인데, 네. 이제 지금 마약이라든지 디지털 범죄라든지 보면 이제 불법 촬영까지 연결되는 그런 맥락이라든지 이런 연결고리를 좀 끊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한 그리고 부분인 것 범죄학에서 같아요.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소위 말해서 이제 깨진 유리창 이론 같은 건데, 뭐냐면 아주 작은 범죄를 저지르다가 이제 큰 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상이나 이런 데서 사실은 범죄인데 그걸 범죄인 줄 모르고 저지르다가 그거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감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이제 큰 범죄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거를 좀 차단할 수 있는 사회적인 대책이 뭐냐, 이거는 좀 시급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재현 기자 가지고 온 소식 좀 살펴볼게요. 1년 전 설 연휴를 앞두고 일어난 음주 뺑소니 사고. 이 사고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당시 뉴스 영상 한번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설 연휴 전날인 지난 20일 새벽, 인천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 자정을 갓 넘긴 도로엔 차량이 거의 없었지만 오토바이를 탄 배달 노동자 36살 임모 씨는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취 상태의 42살 홍모 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중앙선까지 침범해 임 씨의 오토바이로 돌진했습니다. 경찰에서 물건을 친 줄 알았다고 진술한 홍 씨는 뺑소니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왜 도주하셨습니까? 의사신데 보호조치를 안 하셨습니까? 대장외과 전문의인 홍 씨는 사고 지점에서 약 200m 떨어진 상가에서
의원급 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병원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10여 킬로미터 거리의 김포 집으로 가면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던 겁니다. 금요일에 다 같이 회식을 하신 건 맞으신 건가요? 그래서 뭐 삼삼오오 하겠지만 다 같이라고 볼 수도 있죠. 비행사 때문에 힘들어서 홍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적 사고는 아니지만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숨진 임 씨의 지인들은 사실상 살인에 준하는 범죄라며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인천 서구에서 김포까지 대리운전비가 비싸야 2만 5천 원일 것이라면서 친구는 신호를 지킨 죄밖에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또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순간 살인 미수라며 사망사고, 뺑소니 범죄자들은 선처 없이 무기징역으로 엄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던 친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고로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너무 이제 약하다, 법이 강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이고 유가족분들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풍이다님이 기억납니다 하셨고, 한성님도 가해자 의사 아니었어요 하셨고, 살살님도 배달 노동자, 빈센느님도 남의 인생까지 하셨는데,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일했던 친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로 세상을 떠나다, 이런 명절 앞두고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건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방금 보신 게 이제 작년 1월 보도입니다.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이제 방금 보신 오토바이 배달 운전자가 햄버거 배달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36살 임모 씨였고요. 이분이 자정을 넘긴 시각에 보시다시피 이제 도로가 거의 비어서 차가 없지만 멈춰서 딱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그 신호 대기 상황인데 반대편 차선에서 SUV 차량이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그대로 이제 도주를 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머리를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에는 숨지셨고요. 이 가해 차량은 사고를 내고 나서도 한 500m 가량은 더 이렇게 주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운전자가 차를 버리고 도망을 가요. 그래서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이 2시간 만에 붙잡았는데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봤더니 면허 정지 수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42살 남성이었는데 이제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고 알고 보니까 이제 근처의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였는데요. 이제 그날 밤에 병원 직원들하고 술자리 가지고 귀가하던 중에 사고를 낸 건데 왜 사고가 났냐? 경찰 조사에서 이제 사고 당시 졸았다.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물건인 줄 알았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착한 악마님이 저도 배달하는데 저런 뉴스 보면 무섭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사실 연휴 앞두고 회식할 수 있죠. 회식할 수 있는데 이제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술을 한 잔 마신 것도 아니고 지금 면허 정지 수준이면 굉장히 많이 마신 수준이었는데 심지어 의사인데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까지 하고 정말 화가 나는 그런 소식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지인분 인터뷰가 뉴스에서 나왔지만 이런 경우 이제 가해자를 엄벌해야 된다라는 그 여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사실 왜 법 개정이 그 방향으로 안 되는지 저도 이제 현장에서 취재하는 입장이지만 좀 답답하긴 한데, 이때 당시에 이제 뭐 이 지인들이 글을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밤 12시에 배달을 하면서 도로에 차가 별로 없는데도 그 신호를 준수하고 있는 성격만 보더라도 이분이 어떤 스타일인지 사실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이제 지인들이 올린 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인천 서구에서 경기 김포가 대리비가 얼마나 나오냐, 몇백만 원 나오냐, 고작해, 그러니까 인접 지역이거든요. 고작해 한 2만 5천 원 나올 텐데 직업이 의사인 사람이 뭐 술 먹고 운전대를 잡고 쳤으면 구호 조치라도 바로 했어야 되는데 이거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갔다. 이게 도주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지인들의 의견이고, 이게 이제 아마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이 됐을 텐데 좀 이 사건이 공론화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건 또 뭐 그런 것도 우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의사고 사회적으로 어쨌든 좀 신분과 지위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묻혀버릴 거를 이제 지인들이 굉장히 우려했던 것 같은데, 무조건 이제 구속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그리고 이런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무기징역을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제 그 청원글이 당시에 올라왔었고요. 그때도 뭐 이 피해자가 그 신호를 지킨 죄밖에 없는데 사실 이 억울하게 죽음한 거에 대해서 좀 사회적인 관심을 호소하는 청원글이 올라와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안타까워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당시 사고 이후에 운전자가 곧바로 구속이 됐고 1년간 재판이 진행이 됐잖아요. 1심은 어떻게 나왔어요?
그때 이제 한 6개월 만에 1심이 나왔는데 1심은 실형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징역 6년이 선고가 됐어요. 그때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피고인이 물론 초범이고 보험에도 가입이 돼 있지만 이건 음주 사망 사고다. 그리고 사고 당시 이제 치고 나서 피해자가 약 70m 넘게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충격이 컸는데 그래도 굉장히 고통스럽게 사망을 했는데도 이제 피고인이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게 도주했다. 그리고 지금 이 피해자와 유족이 입은 피해는 어떤 보상으로도 회복이 될 수가 없고 또 유족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이런 이유들을 들었는데요. 이제 1심까지 상황을 보면은 의사가 이제 1억 원을 좀 넘게 공탁을 하고요. 이제 피해자 유족들이 안 받으니까 공탁을 했고 반성문도 이때 한 100번 넘게 썼다고 해요. 근데 재판부가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 지금 유족들이 엄벌해달라라고 하는 이상 이런 거를 어떤 감형의 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보면은 그 사고 당시 정황이 그 판결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이 도로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거든요. 근데 당시에 시속 100km 넘는 속도로 진행을 하다가 중앙선까지 넘어서 피해자를 치어서 숨지게 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빈센트님, 캔디님이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을 과실로 보는 게 요상하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런데 이제 최근 항소심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감형이 되고 석방이 바로 돼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그 징역 6년 판결이 나왔을 때 사실은 그 40대 의사랑 검찰 양쪽 다 항소를 했습니다. 네. 검찰은 너무 가볍다라고 했고 이 의사는 너무 무겁다라고 해서 이제 2심이 진행됐고 이것 또한 6개월 만에 결과가 나온 게 지난 12일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인천지법 공판에서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징역 6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그 거의 반으로 깎였죠 형량이. 에다가 심지어 집행유예로 그러니까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를 해서 바로 석방이 돼버렸습니다. 네. 굉장히 형량이 가벼워졌고 뭐 대신 반성의 의미로 뭐 사회봉사 240시간, 준법운동 강의 40시간 뭐 이런 거 수강명령 내리긴 했는데 왜 이렇게 깎였지?라고 했을 때 이 항소심 재판부가 밝힌 이유는 당연히 이게 사안이 중대 엄한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면서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 유족도 합의를 하고 선처해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피고인이 다시 범행한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서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의사가 그 1심 끝나고 또 항소심 진행되는 6개월 동안에도 또 90차례 넘게 반성문을 써서 제출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관련 기사가 나올 때 반성문 90번 썼다고 감형? 뭐 이런 제목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1심 때도 그렇고 20대 때도 그렇고 이게 동일한 사정이겠는데 제가 그 2심 판결문을 받아봐서 봤더니 아무래도 유족과의 합의가 좀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이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 플러스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사건 유족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어떠냐면은 이제 이 1년 넘는 기간 동안 이 당사자는 이제 이미 죽고 너무 재판 과정에서 계속 이걸 복귀하면서 고통스럽고 이러다 보면 이 싸움을 계속 지속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이 가해자도 뭐 계속 이제 뭐 반성하고 뭐 선처해달라 이런 얘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분들이 가해자를 용서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꽤 많기도 합니다. 사사님이 대낮에 친구분을 음주운전 차량에 잃으셨다고 또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전문직 의사라는 점, 반성문을 좀 많이 냈다는 점 이런 게 좀 감염 요소로 작용하는 면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사례가 많나요? 어때요? 예, 실제로 좀 꽤 많습니다. 네. 저희가 반성과 감형 방금 김한 기자님도 네. 전에 뭐 취재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된 사건이긴 한데 2015년에 이때는 의사는 아니고 의전원생 의사가 되려고 공부하는 이제 의전원생이 2015년에 여자친구를 4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해서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이제 상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법원이 벌금형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이 친구가 학교에서 제적돼서 의사가 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뭐 이런 의견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공론화가 되면서 굉장히 여론이 분노를 했죠. 아니 이런 사람이 의사가 되는 게 맞는가? 라는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그래서 가해자가 학교로 돌아옵니다. 네. 그럼 피해자는 이 가해자를 수시로 계속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의전원 측에다가 이 가해자의 수업 시간 좀 조정해달라라고 요청했는데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결국에 이것도 다시 뭐 공론화가 되면서 여론이 분노하고 학교에서 이제 뒤늦게 다시 위원회를 소집해서 결국에는 가해 학생을 제적하는. 근데 법원 판결은 그렇게까지 엄하게 나오지 않은 거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때도 변호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이 형벌이 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좀 고려하는 측면이 있다고 해요. 이 사람이 어떤 쌓아온 사회적인 신분, 지위가 있다고 하면 이 형벌이 이 사람에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좀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나라고 판단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일반인의 법관정을 생각해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를 감금하고 폭행한 사람이 의전원생이든 아니면 전혀 모르는 남성이든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처벌을 하는 게 좀 더 우리의 어떤 법감정과 정의에 맞지 않나. 그리고 반성문을 쓰는 게 어떤 진정한 반성의 한 가지 이제 그 요소로 고려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한창 유행을 한 게 이제 반성문도 대피를 해주는 반성문 비즈니스가 막 유행을 했죠. 횡행을 해서 이것도 언론 보도가 나오게 했는데 반성문 한 개당 몇만 원 이렇게만 주면은 개당? 네, 개당 이렇게 막 써주는 거예요. 그럼 막 이제 이거를 제출을 하고. 그래서 반성문만 쓰면 되냐라는 비판 때문에 이제 진지한 반성에서 좀 이제 질적인 측면도 고려를 하는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반성문조차 안 내는 범죄자가 있다는 거가 또 이제 고려, 예, 반성조차 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또 고려를 안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이번 뺑소니 사건에도 사실 재판부가 아까 얘기한 이유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법원 양형 기준에 다 들어있는 거긴 합니다. 뭐 공탁을 했느냐, 보험에 가입했느냐, 뭐 초범이냐, 반성을 했느냐 이런 게 실제로 고려해야 되는 기준으로 있긴 한데요. 그렇다고 이걸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받아들이기 힘든 이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건마다 좀 정교하게 좀 들여다보고 좀 더 이제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판사분들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무슨 뭐 할인가 적용하듯이 뭐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네네. 뭐 했으니까 얼마 깎아주고 그렇죠. 깎아주고 예.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예. 죄가 있고 거기에 대한 네, 처벌을 받아들이는 건데 그냥 양형으로 봤을 때는 아니 그거 했다고 깎아 뭐 네네. 앞에는 엄청 거대해요. 이 예, 사람이 예, 막 예.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는데 단서가 이제 붙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예. 이제 뭔가 할인율이 들어가는 막 그런 판결을 예, 많이 예. 보게 되거든요. 법조인들 만나면 사실 반성문이 판결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근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네, 네. 사실 이제 그걸 제출받았을 때 어떤 판단에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고 지금 조지영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목 중에 형벌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는 것도 역시 재판부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근데 반대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러면 재벌이 벌금형에 처해졌을 때 재벌은 그 돈 굉장히 가볍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그 사람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굉장히 많은 벌금을 선고해야 하는데 사실 그런 적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게 이제 누구에게 유리한 건가 이런 생각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털어서 사건 속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재현 기자, 김한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